네,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저희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렇게 네. 한껏 꾸며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나오는 신찬호 팀장도 한껏 꾸미고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찬호 과장입니다. 잘 어울립니다. 뿌리.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네요. 자, 우리 시장이 뭐 좋죠? 네, 일단은 오늘 뭐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세를 좀 유지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들 기다리셨던 산타 랠리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후장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토픽을 보니까 아니 지금 정부도 그렇고 오늘 강하게 구두 개입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외환시장에서. 네. 그리고 이게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네. RIA 이거 되게 획기적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오전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어쨌든 그 기존에 뭐 해외 주식을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금적인 이슈가 항상 고민이 많고 또 연말 되면 관련해서 또 고민이 많으신데 어쨌든 정부에서 뭐 나름 괜찮은 인센티브 정책을 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법제화가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모든 정부도 그렇고 이제 국장 좀 해라. 원화가 너무 약세다.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토픽 보니까 해외인가요? 타픽이 해외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뭔가 해외와 국내를 나눠서 주식을 좀 보기보다는 글로벌 섹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뭐 가능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밸류 체인들에서 매매를 하시면 뭐 세금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없다 보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꼭 해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또 해외에서 선별적으로 매매를 하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큰 서사를 시작하기 전에 네.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서로 보니까 어때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지금 이- 빈센트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 네. 음. 제가 빈인 것 같네요. 이 위에 뿔이 녹용이냐고. 노경. 끝나고 하나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반도체주 관련 내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에 반도체주 흐름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네. 네, 짚어볼 포인트 있을까요? 제가 일단 오늘은 두 가지 섹터를 좀 들고 왔어요.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머물고 있는 2차 전지 이 두 섹터를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져왔고 네. 먼저 말씀드릴 건 이제 반도체 언제 오를 건지 언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고민한 내용들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2차 전지가 물론 ESS의 지금 수요 때문에 반등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랠리가 언제쯤 나올지 진짜 예전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같이 간 적이 별로 없나요? 사실 뭐 저희가 과거를 복귀해 보면 반도체가 오르지 않을 때는 이유를 2차 전지에서 찾아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두 섹터를 다 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유동성 상황이 그때랑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내년에 이제 뭐 국내 투자가 원활하게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시의 유동성이 조금 유입이 된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두 축이 좀 큰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엇박자를 내면서 갈 수도 있고 뭐 같이 갈 수도 있는 방향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반도체 섹터를 살렸잖아요. 네, 이 부분 그렇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실적 발표한 지 좀 됐지만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 섹터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마이크론의 실적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굉장한 서프를 기록을 했죠. 컨센서스가 뭐 EPS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3.96달러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4.78달러를 발표하면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서버 AI 데이터 센터향 서버의 수요가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뭐 공급이 는 것도 있겠지만 가격을 많이 올린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예요. 예.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EPS가 8달러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QOQ로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죠. 근데 요거를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 사실 그 마이크론의 회계 분기는 지금 26년 1분기가 9, 10, 11월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반도체 그 가격 협상, 고정 가격 협상이 사실은 이제 1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협상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는 건 12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와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에 그 고정 가격이 상승된 부분들이 녹아져 있을 거라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실적들이 다음 분기에 제대로 녹아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이제 QOQ 성장률을 비교를 할 때 마이크론이 월등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약간의 회계분기의 차이일 거고 결국에는 마이크론과 전자닉스가 고정가격 협상을 비슷하게 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실적 흐름을 같이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전자닉스가 내년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을 보여준다면 마이크론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예. 전자닉스도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론과 같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랠리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성장률 기대치가 어느 정도 돼요? 일단 준비한 자료를 다시 또 보여드리면 네. 제가 외사랑 국내 증권사를 좀 나눠서 가져왔어요. 근데 외사가 조금 더 공격적인 한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뭐 150%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120% 가장 높은 추정치가 120% 성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자와 하이닉스가 여전히 내년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기대치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추정치가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고정가격 협상도 협상이지만 스팟성으로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격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자료의 오른쪽 장표를 보시면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RAM, DDR5 64기가짜리의 가격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분기별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4분기에도 분기별로 30%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언론 통해서 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올라간 거에 대한 반영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협상이 뭐 1월 말 2월 초에 될 텐데 이 시점에 가서 과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20%에서 30%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만약에 올린다면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주가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가격 전가 잘 안 된다. 지금 뭐 빅테크들 돈 없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전가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또 조금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구간인 것 같고 다음 달 8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잠정 실적 네. 발표를 하거든요. 네. 예, 그 잠정 실적 발표할 때 주가에 좀 변곡점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신찬호 팀장이 더 센터필드 W에 네. 가 있죠. 거기서 주로 레분용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정부가 원화 개입이 한 20원 정도 되게 가파르게 일어났고 네. 말씀하셨던 뭐 오라클에 대한 우려, 브로드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마이크론이 대부분 다 기대로 다시 한번 바꾸고 있고 그렇죠. 네. 원화도 강세고 반도체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려고 그러고 그러면 랩 운영할 때 고객들한테는 이럴 때 어떻게 전략을 제시하세요? 일단은 가장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과 밸류체인을 저희가 찾아내야죠. 사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네. 지금은 미국이 돈을 쓰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사이클이고 그 투자에 사실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는 뭐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가면서 캐펙스를 내부적으로 좀 소화를 했다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 상에서는 메모리 업체들이 저는 최선의 방어이자 최선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고객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항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지금의 전략은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을 비중 있게 담아라. 비중 있게 계속 가자. 뭐 금이 사상 최고가라든 은이 사상 최고가든 환율이 20원 떨어지던 네. 상관없이 계속 이 메모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특히 주식을 꾸리자 이렇게 전략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중을 이렇게 채워가고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부합을 하는지 아니면 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그 랩 수익률 살짝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민감한 상황이라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두 수 자리대요? 수익률이?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수익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네.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코스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니 그 랩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가입 시점마다 다르죠? 제가 하나증권에 온 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네.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운영. 그래요? 좋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해 거의 YTD 70%인데 네. 그럼 그렇게만 알려주세요. BM 대비 네. 아웃퍼폼입니까? 아니면 언더퍼폼입니까? 뭐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쵸? 네. 뭐 아웃퍼폼한 고객분도 계시고 뭐 아닌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최근에 가입 뭐 하신 분들 뭐 수익률이 다 다르니까요. 네. 야, 이번 장에서 BM이 이기긴 뭐 종목 선택과 선배 전략이 좋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설명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내년에도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도체 말고는 없을까요? 2차 전지 말고도 다른 섹터에서 기회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바이오라든지. 일단 내년 섹터별 전망을 제가 또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저희가 보면서 내년에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전히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을 바꾸지 못해서 죄송한데 요게 지금 제가 GPT한테 시켰어요. 예, 내년에 유망한 sek터 10개를 뽑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년에 안 좋을 것 같은 섹터 10개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이 보시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섹터의 이익률이 굉장히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업종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와 전력 그리고 제가 내수 섹터라고 부르는 증권 관련 종목들도 내년에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에 좀 지금 기대감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부진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수가 계속 돌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의료 섹터라든지 뭐 편의점 관련주들이라든지 물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고성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섹터를 들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은 GPT 기준으로 네. 내년에 가장 좋을 것 같은 섹터인 거고요. 반대로 GPT 기준으로 내년에 가장 안 좋을 것 같은 섹터를 저희가 또 기회를 한번 찾아보고자
제가 또 2차 전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극단이군요. 가장 좋은 섹터와 가장 부진할 것 같은 섹터. 결국 그것의 교집합은 둘 다 변동성이 엄청 커진다라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예. 뭐 반도체가 또 여기서 기존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또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고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오를지 이런 것들은 좀 저희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아, 같고. 근데 이건 시작하기 전에 저희 편다스 아나운서한테 그냥 여쭤보면 돼요. 여기가 워낙 그러니까. 네. 자, 반도체야 뭐 워낙 일가견이 있으니까 2차 전지 최근에 많이 쉬었단 말이죠. 네. 물론 바닥은 닿았다는 상당 부분 뭐 가격도 그렇고 컨센서스도 그렇고 편다스 아나운서가 내년에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뭐 진입 끼워 넣을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습니다. 다 샀군요. 네, 새로 음. 살 돈이 없습니다. 풀 만약에 매수구나. 돈이 생긴다면 오늘 신찬호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음. 마지막에 결정을 아, 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는 쉽사리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많고 비자발적으로 뭐 이런 말이 그렇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네.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장기 추세를 보면 밀렸다가 지금 조금 고개를 들고 네. 지금 한 발목까지 왔으려나?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저희 연초에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사실은 반도체 이야기였어요. 아, 그렇죠. 반도체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서 로테이션을 못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게 항상 맞진 않을 거예요. 작년에 안 좋았던 섹터가 올해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 뭐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았던 건 과거와는 좀 다르죠. 과거에는 전기차 중심의 수요가 리튬 가격을 폭증시키면서 이제 성장을 했던 사이클이 한번 있었고요.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의 2차 전지의 기대 반등의 실마리는 바로 ESS인 네.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네. ESS 관련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30기가와트시의 이제 데이터 센터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 80% 이상이 9월 30일 이후에 수주를 받은 물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데이터 센터 향으로 수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전에는 데이터 센터에 사실 그 ESS가 백업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한 1시간 정도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ESS에 설치를 했다면 지금은 이게 4시간에서 6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용량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올라오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을 했을 때 남아있는 그 전력들을 어느 한쪽에 모아놓고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어떤 재생에너지의 수급을 보완할 수 있는 게 ESS고 그래서 항상 태양광과 ESS가 같이 묶여서 들어가죠. 근데 최근에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제가 예전에 블룸 에너지 와서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송전망 설치의 병목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송전망 설치를 안 해도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온사이트 발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룸 에너지가 했던 연료전지였고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게 태양광과 ESS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태양광 ES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붙어서 ESS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 ESS를 좀 공부를 하면서 ESS가 현재 이제 전력이 굉장히 병목이 심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실제로 숫자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올해 ESS 수요가 540기가와트시였다고 해요. 이게 연간으로 보면 60% 성장
했던 건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1테라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기차 만큼이나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어서 ESS가 생각보다 수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ESS 시장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인 거죠. 예. 네. 계속 이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지금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가면 좋죠. 근데 항상 그 병목 현상이 어디선가 생겨서 이게 빠르게 확장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병목이 또 전력인 거고 이 전력 병목을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온사이트 발전에서 수요가 증가를 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과 ESS인 거고 그 관련돼서 ESS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의 무지막지한 수주와 건립 착공 네,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전력에 대한 부족. 그렇죠. 그러면 전력에 대한 부족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원전 등등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기대감이 네. 간다. 그 골든 타임을 ESS 아니면 풍력, 에너지 최근에 뭐 석탄까지도 얘기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ESS가 가장 해자할 수 있는 거예요? ESS는 사실은 발전원은 아닌 거죠. 네. 네, 전력을 모아넣는 현상인데 네. 그 전력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스테이블하게 쓰진 않고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거나 줄어들 때가 있어요. 예, 이런 거를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꺼져도 문제예요. 꺼지면 갑자기 전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갑자기 폭증을 하는데 이 수요를 못 받아주면 또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이런 거를 데이터 센터 옆에 ESS가 붙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유지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ESS 관련 종목들 뭐가 있습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플루언스 에너지가 네.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ESS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비한 자료를 또 보시면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뭐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근데 역시나 ESS 스토리지 관련된 매출액은 4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나 테슬라의 실적 발표 자료들을 보면 ESS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저장, 테슬라. 네. 국내 기업은 없어요? 국내 기업도 제가 뒤에 말씀을 그래요?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주에 사실은 구글에서 M&A가 한 건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인터섹트 파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하나로 약 6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태양광과 ESS 조합을 통해서 전력 공급 인프라를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결국 이제 구글도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과 ESS의 조합을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나오고 나서 사실은 그 퍼스트 솔라 주가가 한 7% 8%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섹트 파워라는 회사의 태양광 패널을 퍼스트 솔라라는 업체가 공급을 하게 되고 ESS는 테슬라로부터 구매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뭐 ESS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우리나라 기업은 어디예요? 일단은 그 테슬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셀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양극재나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관련해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예. 다만 뭐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ESS는 하나의 축인 거죠. 또 다른 축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축? 예, 그게 전기차죠, 사실. 아. 예, 2차 전지가 단순히 ESS가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실적이 개선될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의 또 다른 축인 전기차 시장을 저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랑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자료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얼마 전에 이제
큰 계약 해지건이 나왔죠. 포드가 이제 전략을 ESS로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공급 계약 해지건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애널리스트들 코멘트를 제가 읽어보면 사실 2027년부터 가동될 라인이었기도 하고 네. 연간 매출로 이렇게 좀 브렉다운 해보면 또 그렇게 큰 금액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여전히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구나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들 지금 전기차 시장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예.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사실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북미가 좋지 못해서입니다. 예. 사실 중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최근에 성장률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에서 뭐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네. 우리나라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북미 향으로 많이 밸류체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의 전기차 수요도 조금 슬로우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라고 은연중에 이제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숫자를 보면 글로벌하게는 전기차 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신차들에 대한 채택률이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예. 네. 조금 중국 업체들 위주로만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사실 보조금 정책의 변화 네. 때문에 수요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쨌든 수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근데 그게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안 좋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업황이 돌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한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밸류체인으로 속해 있는 북미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 네. 요 정도를 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결론적으로는 ESS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좋고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리튬은 지금 구조 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 공급을 좀 줄여가고 있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제가 알버마이라는 회사에 이제 IR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제 공급 과잉이 계속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 내려오니까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이 좀 계속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방향을 틉니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정부가 이제 공급 조절을 하게 되면서 이제 리튬에 대한 공급을 줄여놓고 있는데 네. 갑자기 ESS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25년 초반인데 요때 피크를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요 기준으로 밑으로 가면 이제 공급 부족인 거고 위로 올라가면 공급 과잉인데 점차 공급 부족의 사이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을 장기적으로 20불에서 키로당 20불에서 30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현재 한 13불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리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전기차와 그 ESS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줄인 상황, 그 리튬 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요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리튬 가격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시장의 턴어라운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양극재 업체들이나 리튬을 원재료로 쓰는 업체들은 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판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깅 현상을
그 뒤에 제가 가져왔는데 양극재나 원통형 배터리는 한 3개월 정도 그 레깅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후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낮은 가격의 리튬을 사놓은 게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판가를 올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점차 돌아서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그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보시면 이 차트가 사실 리튬 차트예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보아뱀을 삼킨 모습의 어떤 차트인 거죠. 어린 왕자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 차트를 주식으로 바꿔보면 어떤 종목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왜 우리 2차 전지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차트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의 어떤 수요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이 기대감에 오른 것도 있지만 또 살펴보면 사실은 상관관계는 리튬 가격이랑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튬 가격이 전기차가 어느 정도의 바닥을 북미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을 했고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수요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상방으로 조금이라도 틀게 되면 ESS 때문에 올라간 리튬 가격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제 2026년 2차 전지 투자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사실 굉장히 뭐 얼마 전에 엔솔의 어떤 포드와의 계약 해지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차트는 뭐 가지고 계신 분과 보유자와 가지려는 자가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 차트를 보면 일단 바닥은 다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도 역시 그래 왔고요. 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을 조망하는 시점에서 바닥을 다졌다라는 건 대부분 오케이. 그런데 모멘텀이 네. 과거의 그 드라마틱한 그 모멘텀은 이제 영영 없다. 뭐 사실 저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 네. 뭔가 내년에 전기차가 요거 때문에 돌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리튬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S에 대한 수요 급증과 더불어서 사실은 전기차 시장도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의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원인 정도를 생각을 해 두신 상황에서 네.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북미 지역 중심으로 뭔가 도는 움직임이 나오면 네. 그때는 우리가 2차 전지를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뭐 내년 하반기에 아니면 네. 내년에 뭐 전기차 시장이 북미에서 네.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될 수요가 늘어날 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저도 네.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와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예. 테슬라가 어쨌든 이제 FSD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네. 그 탑재된 차량을 실제로 구매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ESS 시장이 이렇게 커질 때 신찬호 팀장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꼽는 데는 어딘가요? 일단 그 지금은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베팅을 하기에는 뭔가 근거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튬 가격이 올라갈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광산 채굴을 하는 정제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알버말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는데 제가 위에도 적어놨지만 조금 더 편한 지금은 리튬 회사를 먼저 보자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이긴 하지만 세계 리튬 수요의 35%를 담당하는 글로벌 1위 리튬 생산자고요. 보시면은 이제 리튬 채굴부터 수소나 리튬, 탄산 리튬 이런 전 과정을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를 보시게 되면 뭐 테슬라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주요 배터리 기업들에게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버말이 이제 컨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키로당 15불 가격 이상에서 형성이 되면 우리가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30%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보면 스팟 가격이 14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한 15불에 거의 근접했어요. 예. 그래서 에비타 마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JP모건에서 이제 리튬 가격 추정치를 내놨는데 27년 정도를 이제 피크로 보는데 네. 물론 이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27년 기준으로 22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버말이 얘기한 15불보다도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에비타 마진율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어서 알버말 같은 회사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네. 주가랑 현재 좀 밸류에이션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 추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리튬 가격이랑 동일하게 지금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전고점까지는 레벨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업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PBR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PBR이 한 뭐 2배에서 2.2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 호황기의 PBR이 7배에서 8배까지도 확장이 됐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버말 같이 리튬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2차 전지 ESS 가다가 갑자기 리튬이 이젠 분수령이다라고 해서 알버말을 끊어내요. 그렇죠. 이제 ESS 내에 어쨌든 밸류체인의 네. 최선단에 있는 게 리튬이니까 네. 예, 그 리튬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전기차나 ESS, 뭐 ESS에 대한 수요는 확인됐지만 전기차에 대한 특히나 이제 북미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좀 확인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밸류체인으로 투자를 확장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럼 결론으로 신찬호 팀장이 운영하는 랩에 이런 2차 전지와 리튬 관련된 네. 상당히 째려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제가 네. 모르겠지만 아니, 그 정도는 되죠. 앞으로 이렇게 유망해 보인다. 네,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매우 관심 있게 본다. 반도체가 더 유명한가요? 아니면 2차 전지가 더 유명한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 예.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있잖아요. 예, 살 여기 돈이 계실 거고. 없대잖아 지금. 아, 혹시 네. 개인적인 상담을 방금 하신 건가요? 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굳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팔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너무 안 좋다고 2차 전지를 버리고 갈 필요도 없고 예. 두 개를 같이 보되 비중을 천천히 뭐 반도체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면 그때 이제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좀 도는 것 같네. 특히 전기차가 좀 도는 것 같네. 라고 보인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옮기는 정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 네. 네, 좋은 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문 네. 현답이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하십니까? 이제 네 선물 사러 가야죠. 아, 네. 고객한테. 고객분들에게는 이제 수익률로 선물을 좀 드리고 네. 네, 또 가족한테는 또 가족이 제 1번 고객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다시 네, 다시 얘기. 다시 갈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가족 선물 사러 예, 이제 또 네. 회사 끝나고 예, 좋습니다. 가볼 생각입니다. 모든 게 다 수신제가. 네. 자, 더 센터필드 W의 신찬호, 야구는 박찬호, 주식은 신찬호. 네, 신찬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